한중록의 또 다른 이름 읍혈록. 피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간 기록이다. 여인의 눈물은 인생 말년까지 멈추지 않았다. 예순여섯의 해경궁. 그녀는 아들 정조의 거처에서 며칠째 시름을 전폐하고 있었다. 극도의 절망에 몸부림치는 여인. 해경궁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삶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중만록, 한가로이 붓가는 대로 쓴 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한중록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읍혈록, 피눈물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왜 같은 책의 제목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하나의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확연히 다른 두 제목은 해경궁의 극적인 삶을 반영합니다. 남편을 잃고 생이별을 감수하면서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랐던 해경궁 홍씨. 과연 아들이 왕이 된 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해경궁의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은 그녀의 자취가 담긴 두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해경궁이 직접 쓴 시이다. 바로 이것이 희수라는 부인입니다. 그리고 보기 드문 해경궁의 궁호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 짝에 있는 칠원절구는 사악한 이야기는 어찌 군자의 귀에 머물 것이며 한가한 시름은 어찌 달인에 미치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이 사도세자를 생각하면서 77세의 희수 때에 그 해경궁께서 시를 쓰신 겁니다. 시에 나타난 그녀의 심경은 남편 사도세자에 대한 그리움과 살아남은 이의 허망함이었다. 28배의 청상이 돼 구중궁궐에서 50년을 혼자 살아온 여인. 그 처절한 삶을 견디게 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이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14년, 조선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제22대 왕 정조,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아들이었다. 온갖 고난을 참으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주상을 간신히 길러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니 어미의 마음으로 어찌 귀하고 기쁘지 않으리요. 정조는 즉위 직후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홍씨의 명예 회복에 나선다. 이거는 그 사도세자의 비이고 그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그 호를 좀 더 가상해서 효강 해빈이라는 그 호를 더해서 새긴 옥보입니다.
그 해경궁의 공식적인 호칭이 그러면 해빈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빈, 그것은 그녀의 공식적인 호칭이었다. 사도세자가 죽자 함께 패해졌던 홍씨가 다시 입궐하면서 받은 이름이다. 시아버지 영조는 남편이 없는 홍씨에게 해빈이란 이름을 내려 세자빈의 지위를 보장했다. 그러나 세자 없는 세자빈에겐 아들을 지킬 힘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영조에게 보내야 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복이야. 사도세자의 형 효장세자에게 그녀의 아들이 양자로 입적돼 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기려는 영조의 정치적 조치였다. 그러나 홍씨에겐 남편의 죽음 못지않은 고통이었다. 크나큰 죄요 한이니 즉시 죽고자 하였지만 내 목숨을 뜻대로 하지 못하고 굳이 참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생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난 친아들로서의 역할만 존재를 하지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모자 관계가 아닌 거죠. 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 그의 부인인 해빈홍 씨는 영원한 세자빈이었다. 아들이 임금이 되어도 홍 씨는 대왕 대비가 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처지를 가슴 아파한 정조는 그녀에게 또 다른 존칭을 부여했다. 해경궁, 비공식적으로나마 세자빈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해경궁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해경궁 마마의 복색을 정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해경궁의 지위는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것이어서 근거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었다. 왕실의 의상은 신분과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는 색깔과 장식이 달랐다. 궁중 여인들에게 복식은 위계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금박도 두 줄, 왕비는 한 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금박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장신구에서는 놀이개, 또 첩지, 머리에 하는 첩지 있죠. 그 첩지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전부 다 그게 갖춰져 있어요. 초창기부터. 조선의 예법서 국조 5레이에 궁궐의 복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조선의 왕세자비는 검은 비단으로 예복을 해 입었다. 반면 왕비의 예복은 붉은색이었다. 또한 왕실의 공식 예복인 적의는 왕비와 왕세자빈 등 적통 서열의 여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 정조는 어머니를 배려해 특별히 이 적의를 입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적용할 색깔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해경궁의 복색을 천청색으로 정하라. 천청색은 당시 조선 궁궐에선 흔치 않은 색이었다. 청청색은 이제 이 파란색 그냥 입는 게 아니고 검정을 덮어서 은은하게 새어 나오죠. 지금 색깔이. 이거는 중국의 황태우가 가장 그 대우를 받고 높이 평가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입었던 색을 우리도 자기 어머니한테 한번 입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밤하늘의 색이라 그래요. 청천색. 정조는 해경궁에게 황태우와 같은 색깔을 지정하여 궁궐 최고의 어른으로 대우한 것이다. 선왕은 지극히 효에 힘쓰시는 성품이었다.
근년에는 효도가 더욱 지극하여 날로 못 미칠 듯이 나를 섬겼다. 아들의 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주로 왕실 여성들의 거처였던 창경궁. 정조는 이곳 한켠에 새로이 건물을 지었다. 자경전, 해경궁 홍씨의 거처였다. 이곳은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자경전을 지어드렸던 터입니다. 정조는 즉위한 이듬해인 1777년 8월에 이곳에 자경전을 건립한 후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게 됩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새 거처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길 바란다는 뜻의 자경이란 이름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해경궁을 모셨다. 해경궁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였다. 선왕이 아니면 내게 어찌 오늘날이 있으며 내가 없었다면 선왕이 어찌 목숨을 보전하셨겠는가. 우리 모자 두 사람이 근심하며 서로 의지하였다. 모자는 서로에게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해경궁이 아프기라도 하면 아들은 더욱 극진했다. 직접 의서를 집필할 정도로 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정조. 그는 어머니를 직접 치료했다. 어머니의 고통은 아들에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초조하고 절박한 일이었다. 선왕은 침수를 패한 채 의대도 끄르지 않고 손수 당약을 올리고 고약을 붙였다. 옆 사람에게조차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비록 모자 사이였지만 내 감격한 마음을 어찌 다 측량하겠는가. 남편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었다. 이 시절 해경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다. 임금의 몸으로 살아있는 어미 봉양을 극진히 하니 내 또한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정조의 즉위와 함께 해경궁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 즈음 전국은 폭풍 전야였다. 비극은 이곳 안국동에서 시작됐다. 안국동은 바로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풍산홍 씨 홍봉안이 살던 곳입니다. 아, 이 일대에서요? 예, 이 일대는 바로 북촌이라고 해서 그 당시 노론계 정치 집단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기도 하죠. 해경궁 홍씨를 중심으로 하는 풍산홍 씨 예척 세력하고 그의 시어머니에 되는 정순하고 김 씨의 예척 세력들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로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 정치를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해경궁은 임금의 어머니이자 한 가문의 딸이었다. 그 어느 하나도 부정할 수 없는 이중의 정체성은 평생 그녀에게 눈물이 되었다. 정조가 즉위한 지 17일 후 한 통의 상소가 올라왔다. 한 원로 대신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대상은 홍봉한. 그는 해경궁 홍씨의 친정 아버지이자 정조의 외할아버지였다. 홍봉한은 이모 화변 당시 영주에게 뒤주를 제공해 사도세자를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뒤주를 갖다 줬느냐? 이것은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봉안이 그 당시 영의정연이라는 중요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즉 왕과 어떤 이런 국청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가장 정확한 정보와 또 발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죽이지 말라는 그런 목숨을 건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게 이제 가장 홍봉안의 책임으로. 아들이 왕이 되자 아버지가 역적이 된 상황. 해경궁에게 아버지는 각별한 존재였다. 나는 일찍 부모 슬하를 떠나 있다가 중도의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의 정을 겸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내 운명과 재수가 서러워 아픈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일은 내 뜻을 받들어 힘쓰셨다. 해경궁은 분하고 억울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역적으로 먼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았다. 내가 생각하니 죄인의 자식이 예사롭게 행동하는 것이 염치와 인사가 다 망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게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와 생사화복을 같이 하려고 지게 문 밖을 나간 적이 없었다. 정조는 고민에 빠졌다. 세손 시절 집권 노로는 집요하게 그를 공격했고 그 중심에 외가가 있었다. 동궁께서는 노론이니 소론이니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에 대해 또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관해서 또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삼불필지, 세손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대담한 주장을 노골적으로 편 사람은 홍인한, 정조의 작은 외조부였다. 왕이 된 정조에게 외가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아들과 친정 사이에서 해경궁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가슴앓이를 하며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댈 수 없었다. 대전이 오셨을 때에는 머리를 들었는데 주상이 어찌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였겠는가. 주상이 매번 나를 대하시면 불안하고 몹시 근심해 하시기에 내가 주상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얼굴빛을 좋게 하였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정조는 심장과 간이 타는 듯했다. 현실적으로 사도세자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피해를 최소한하는 선에서 끝냈다고 생각됩니다. 정조는 결단을 내린다. 홍인한에게 사약을 내렸다. 그러나 외할아버지 홍봉한은 사면했다. 왕권을 세우되 어머니를 배려한 타협책이었다. 그러나 해경궁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즉위 다음에 정조가 머물던 경희궁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목표는 임금 정조였다. 자객들은 암살 시도에 실패하자 열흘여 만에 2차 공격을 단행했다. 이들은 정조의 배다른 동생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 영모의 배후를 추궁하던 중 놀라운 이름이 나왔다. 홍낙임, 해경궁의 친동생이었다. 역적들은 홍낙임이 임금의 친척이니 권세를 얻어 나중에 병권을 잡으면 같이 반정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상소가 빗발쳤다. 홍낙임은 물론 아버지 홍봉한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은 일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내 몸이 없어져 불효를 사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아들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 조선조의 여성들 혹은 특히 대궐사원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권한도 주지 않지만 사실은 이 여성들은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정치적인 책무를 감당했어야만 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든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여성들이 공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기제는 전혀 없는 것이죠. 해경궁 홍씨도 마찬가지였고. 어머니와 정치 사이에서 정조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정조는 외삼촌을 직접 신문하기로 했다. 이 영모 사건의 자초지종을 기록한 송명의록, 여기에 정조의 처분이 담겨져 있다. 정조는 홍락임의 결백을 공포했다. 왕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다. 정조로서는 이제 해경궁 홍씨가 끔찍이 생각하는 그 친정 식구들, 즉 정조로서는 외갓집 식구를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사도세자나 또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다면 그것은 역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홍락임의 경우에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나오질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정조가 친구를 통해서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생은 석방됐고 죄를 청하던 아버지도 목숨을 이을 수 있었다. 동생에 대한 성은이 천지하해와 같아 만고에 드물었다. 주상께서 내 동기를 살려내니 그 감격을 어찌 형용하겠는가.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린 후 처음으로 해경궁은 친정 식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3년 만이었다. 3년간 망극한 변고와 숱한 일들을 겪은 까닭에 노쇠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나는 아버지와 손잡고 만수무강하실 것과 우리 집안이 나아져서 다시 뵙기를 마음으로 빌며 눈물로 헤어졌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다. 10달 뒤 홍봉한이 죽은 것이다. 종구품의 말단 관리에서 영의정까지 수직 상승하며 최고의 권세를 누렸지만 그 끝은 허망했다. 급전직하하는 외척의 운명을 온몸으로 겪은 해경궁. 그녀는 집안 식구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남긴다. 조금 더 내 집이 다시 벼슬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아들의 치세는 안정되어 갔다. 더 이상은 친정 식구들의 목숨도 위태롭지 않았다. 제28년 정조는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 해경궁과 아버지 사도세자 그리고 임금 자신의 명예회복을 준비했다. 수원 화성. 조선의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이 신도시는 정조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바로 이곳은 조선 제22대 계몽군주 정조가 건설한 도시거든요. 바로 이 도시가 건설하기까지는 자기 아버지 묘소를 이 고장으로 옮기면서 비명의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신원시키기 위해서 한말로 효심의 발로 해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지었고요. 정조는 기득권 세력의 근거인 한양을 떠나 통치의 중심을 수원으로 옮기려 했다.
그는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짓고 강력한 군대와 친위 세력을 양성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어머니를 위해 쓰고자 했다. 어마마마, 원행을 같이 가시지요. 원행, 그것은 남편 사도세자와의 만남을 의미했다. 원이란 세자의 무덤을, 행은 임금의 행차를 말한다. 능행도엔 당시 정조와 해경궁의 원행 모습이 자세히 담겨져 있다. 1795년 2월 수원 화성이 완공됐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과 아버지 사도세자의 환갑을 맞아 화성 행차에 나섰다. 무려 6천 명이 동원된 대규모 퍼레이드였다. 행렬의 중심엔 아들 정조가 있었다. 그는 가마를 타지 않고 직접 말 위에 올라 행렬을 지휘했다. 어머니 해경궁의 가마도 보인다. 겹겹이 에워싼 군사들 사이로 푸른색 장막에 가려져 철통 같은 호위를 받고 있다. 그녀는 사실상 이 행차의 주인공이었다. 해경궁의 두 딸도 함께했다. 일행이 도착한 곳은 수원 남쪽 화산에 위치한 혈룡원, 사도세자의 무덤이었다. 아들 정조는 화성 건설이 시작되기 5년 전 양주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곳 화산으로 옮기고 혈룡원이란 묘호를 올렸다. 아들의 손에 이끌려 이장한 남편의 묘를 처음 찾은 해경궁. 모자의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우리 모자가 손을 잡고 분상을 두드리며 억만 가지 아픔을 울음으로 고하였다. 하늘과 땅이 망망하고 저승과 이승이 막막하여 새로이 망극함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10살이었던 정조. 무수한 고비를 넘기고 자신이 왕위에 올린 아들과 함께 남편 앞에 서자 지난 세월에 대한 감회가 밀려왔다. 당신의 고륙을 간신히 보존하여 거느리고 와서 내가 당신 자녀의 성취함을 마음속으로 알렸다. 이 한 부분은 내가 살아있음이 빛난다고 할 수 있다. 아바마마. 남편을 만난 해경궁은 화성에 마련된 정조의 임시궁과 행궁으로 향했다. 이곳에선 그녀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준비 중이었다. 예, 이곳은 화성행궁의 중심 정각인 봉수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봉수당이라고 하는 편액은 원래 이름이 장남원이었는데 1795년 윤 2월에 정조대왕께서 어머님 해경궁씨 회갑 진천을 위해서 봉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이렇게 거르셨던 편액입니다. 봉수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건강을 위해서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만년의 수를 받들어 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은 이 봉수당 앞에 이 넓은 마당에서 바로 어머님의 회갑잔치를 위해서 특별 무대를 만들고 바로 의빈과 척신 모두를 모아서 바로 이곳에서 회갑잔치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봉수당에서 벌어진 해경궁의 회갑연은 국가적 이벤트였다. 한양에서 따라온 궁궐 무용수들은 해경궁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춤을 췄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휘장을 두른 좌석에 앉아서 이를 즐겼다. 잔치엔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해경궁의 환갑을 축하했다.
역적으로 몰린 후 뿔뿔이 흩어졌던 일가 친척들도 모였다. 그녀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미망인으로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변천을 무수히 겪으면서 온갖 슬픔과 기쁨을 맛본 내 신세가 이상하였다. 자고로 옛날 역사책에 나온 태후와 왕비 중에 나와 견주리도 없을 것이다. 원행 이후 정조는 당시 7살이던 원자를 두고 해경궁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한다. 갑자년이면 원자의 나이가 15세입니다. 좋게 왕위를 전할 것입니다. 저 아이 때에는 외조부의 누명이 풀리고 마마께서는 저 아이의 효양을 제가 한 것보다 더 낮게 받으실 것입니다. 손자가 왕위를 물려받으면 역적이 된 친정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것이었다.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그리고 서로 화합하는 이게 이제 대동이라고 정조는 말을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정조는 일반 노론이나 소론 많은 사람 쪽에서도 다 복권을 시킵니다. 조상들을. 그런 맥락에서 이 이제 해경궁 집안도 다시 복권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대로 10년쯤 되면 이제는 서로 싸우고 죽이지 않는 이런 사회,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갑자년 이제 구상과 약속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쁜 일이었다. 그때 내 나이 70입니다. 혹 오늘의 약속을 어기면 어쩌시겠습니까? 설마 70 노친을 속이겠습니까? 친정은 해경궁의 큰 아픔이었다. 젊었을 땐 남편과의 사이에서, 늙어선 아들과의 사이에서 늘 친정 때문에 가슴 졸여야 했다. 아들의 약속은 평생 쌓인 한의 탈해를 풀어주는 일이었다. 오늘날에야 임금인 아드님을 둔 보람이 있나 봅니다. 내가 구차하게 산 낯이 있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해경궁에게도 행복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 정조가 머물던 곳 창경궁 영춘원에서 그녀는 다시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서기 1800년 여름 영춘원 지붕 위에 임금의 옷자락이 휘날렸다. 정조가 죽은 것이다. 어머니의 모든 한을 풀어주겠다던 갑자년을 4년 앞둔 때였다.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고통으로 해경궁은 몸부림쳤다. 정조의 뒤를 이어 손자, 순조가 등극했다. 당시 나이 11살, 아직 정사를 맡을 수 없었다. 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에 나섰다. 정순왕후는 영조가 66에 새로 맞이한 부인이었다. 그녀의 가문 경주김씨는 당대의 명문으로 해경궁의 친정 풍산 홍씨와는 정치적 맞수였다. 혼례를 올릴 당시 나이가 15, 며느리인 해경궁보다 10살이 어렸다. 대전 문안의 순서는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해경궁, 가순궁의 순으로 하라. 권력을 잡자 궁궐 내 서열을 정비한 정순왕후.
해경궁을 며느리보다도 낮은 자리에 위치시켰다. 친손자인 순조의 혼례 때도 패백조차 받을 수 없었다. 왕실의 법도에는 맞습니다. 대비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 순위는 맞지만 실제로 정조대의 왕비 못지않은 이제 지위를 유지하던 해경궁으로서는 지위가 추락을 했고요. 이것은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순왕후가 이제 주도하는 이 경주 김씨의 세력하고 이 해경궁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풍산홍씨 간의 어떤 정치 갈등이라고 본다면 이 경주 김씨가 풍산홍씨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아들 정조까지 무시하는 행위였다. 흉한 무리는 때를 얻어 선왕을 저버리고 어린 임금을 업신 여겨 선왕의 어미를 이리 핍박하였다. 다시 친정의 정치적 탄압이 가해졌다. 정조가 무죄를 선언했던 동생 홍낙임이 또다시 역적으로 몰린 것이다. 실록은 당시의 정국을 박격이라 쓰고 있다. 박격이라고 그래, 박격. 우리가 박격 보할 때 그거죠. 그러니까 이 정적을 향해서 그냥 완전 그냥 밀어붙이고 죽이는, 처벌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이제 원문 그대로 박격 정국이다, 또는 이제 공안 정국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죽음에 이은 가문의 몰락. 해경궁은 극도의 절망에 사로잡혔다. 목숨까지 끊으려 했다. 11월에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영춘원으로 와서 선왕의 자취를 어루만지며 내 신세를 서러워하였다. 하늘을 향해 통곡하다 정신을 잃고 누웠으니 만고에 이런 광경과 정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정순왕후는 냉담했다. 오히려 홍낙임이 해경궁을 충동한다며 그를 제주도로 유배시켰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엄한 교지가 어찌 이와 같습니까? 너무 이리 마십시오. 슬프고 분한 마음이 복받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홍낙임은 결국 사약을 받았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었다. 동생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해경궁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내 분수에 살아앉아서 동생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나 같은 흉독하고 잘못된 사람이 다시 어디 있겠는가. 하늘아, 하늘아, 나를 이 세상에 머물러 두었다가 동생의 원한을 푸는 모습을 보고 죽게 하실까.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빌 뿐이다. 해경궁의 절망은 후손에게도 이어졌다. 해경궁의 직계 5세손인 홍연식 씨. 자기 부모나 가문 한때 정권을 주도했던 권문세족이지만 홍 씨는 남편마저 모를 정도로 풍산 홍씨 가문의 후손이란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안 받을 수도 없겠지요. 정조가 돌아가신 후에 홍씨, 풍산 홍씨, 해경궁 친정이 너무나 핍박을 받고 너무나 모함을 받아서 거의 아주 집안이 망하다시피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250년 전 왕족을 배출하던 가문의 영광은 사라졌다. 오대조 할머니 해경궁이 남긴 기록, 그것만이 지난 세월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요동치는 운명을 해경궁은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마음 놓고 살려고 하여도 살 길이 없고 죽으려 하여도 죽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다 나의 죄가 무겁고 운수가 흉악해서이다. 그러나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해경궁은 다시 붓을 들었다. 한중록의 또 다른 판본인 의편록. 피눈물의 기록이란 제목은 당시 해경궁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한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여자 입장으로서 정순왕후처럼 정치의 일선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그 남편은 이미 폐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집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가 죽은 지 2년 후 해경궁은 한중록의 두 번째 편을 집필한다. 이때에 이르면 글을 쓰는 목적이 확실해진다. 주상이 옳고 그름을 가려 내 지극한 원한을 풀어주실 날이 있을 줄 안다. 격한 감정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억울한 데가 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슬픈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항상 이런 식의 굉장히 감정적인 의문형의 문장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절대로 강하게 주장하진 않지만 이 여성의 삶이 너무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이 여성의 말하기 방식, 글쓰기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그 여성의 그 견해에 공감하게 됩니다. 80에 가까운 나이, 이제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사무치는 외로움과 죄책감을 글로 쏟아냈다. 나는 남편을 섬기는 열애도 죄를 짓고 아버지를 모시는 효도 저버린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 그림자를 보아도 얼굴과 등이 뜨거워 밤이면 벽을 두들기며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몇 해였는지. 정조가 죽은 지 3년, 해경궁의 인생에도 다시 해가 뜨기 시작한다. 손자인 순조가 친정을 시작한 것이다. 해경궁의 글을 통해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손자는 그 한을 풀어준다. 순조는 먼저 왕명으로 외증조부 홍봉한의 묘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아버지 정조가 편찬했던 홍봉한의 문집을 발간한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홍낙임도 복권시켰다. 이 모든 것이 해경궁의 기록, 한중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록이라는 것은 우선은 자신이 보기 위한 거지만 결국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일기도 원래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사후가 되면 다른 사람이 보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한중록은 그런 면에서 이 해경궁의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기록을 볼 사람들을 의식하고 쓴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들어와서는 순조일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순조를 계승하는 조선의 국왕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왕들이 다 이 기록을 보거든요. 해경궁이 사망한 지 80년 후 한중록을 본 고종은 이렇게 평가했다. 해경궁의 한중만록은 업문으로 사실을 직접 기록한 것이어서 실로 오늘날의 확증이 된다.
그리고 고종은 해경궁의 마지막 한을 풀어준다. 네, 이것은 그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 비에서 장조비로 승격을 한 이후에 1899년에 그 고종 황제께서 황제 국가에 걸맞게 그 의황후보로 황후로 책봉하고 난 뒤에 만든 옥보입니다. 10살에 입궐해 죽을 때까지 71년간 세자빈이었던 여인. 해경궁은 사후 80년 만에 비로소 왕의 부인이 되었다. 비극의 역사를 견디어 그것을 기록한 여인 해경궁 홍씨. 그녀의 책 한중록은 시대의 약자였지만 역사의 불명예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한 조선 여인의 처절한 삶의 기록이다. 환갑에 지나온 생을 돌아보며 여유롭게 쓰기 시작한 회고록이 피눈물의 기록이 되도록 해경궁 홍씨는 말년까지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글은 혈육을 잃고 홀로 남겨진 해경궁 홍씨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섬세하면서도 집요한 문장으로 지난 세월을 기록했고 그 글은 그녀의 사후에도 살아남아 오늘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60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